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동향을 일부 살펴보았죠. 우선 북한을 살펴보았죠. 북한은 경제 제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했죠. 근데 과연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면 경제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 개방을 하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난다. 그 사실을 또 몰랐겠냐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 개방 대신 절대 빈곤을 선택했던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껍데기 세력 동향을 살펴보았죠. 일단 뭐 대통령부터가 어땠나요? 부친의 그 산업화 정책을 개선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죠. 군사정부의 뜻을 개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 신산업 육성도 해보려고 하고 뭐 이것저것 했지만 잘 안 됐죠. 왜 그런가요? 당시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복지 확대가 선처럼 매겨지고 뭐 김대중 노무현처럼 당시 유행은 뭐였나요? 뭐 대기업을 제약시하고 뭐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되지도 않는 정책이 유행했죠. 또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니었던 거죠. 대통령부터가 껍데기 세력 인사였죠, 뭐. 그래요. 그 안타까운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그뭐 위험한 뭐 시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래요. 안타까운 시대죠.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았는데 그뭐 이명박과 박근혜 정치권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 국민들은 군사정부와 민간정부를 다 겪었죠. 군사정부의 산업정책도 계승하고, 그래요. 그 군사정부 산업정책도 알았고, 겪었고, 김대중, 노무현의 산업정책도 겪었다는 거예요. 이명박이 압승했죠. 또 박근혜까지 됐죠. 군사정부의 산업정책을 개선하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를 한 가지 찾자면 수도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죠. 박근혜 때는 좀 약화됐지만 하여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이 탄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도 얘기하는 건 분명했죠. 왜 수도권에서 압승할 수 있었나요, 이명박이? 그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때문에 노무현이 그게 너무 싫어서 수도권 그래요 사는 사람들이 이명박과 박근혜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도 폐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국민들이 요구한 거를 이명박과 박근혜가 잘 몰랐어요. 왜 자기들을 지지했는지, 왜 박근혜를 이명박 박근혜 둘 다 이제 산업화를 연상시키죠. 왜 산업화를 상징하는 인사를 지지했는지, 왜 수도권 인사들이 민주당 대신 한나라당 혹은 새누리당을 지지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이다 싶으면 안 할 수가 있죠. 안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 국민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뭐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다 폐기해버리고 공급에 힘썼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불안은 이제 거의 없었겠죠.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 시대가 탄생할 때, 그런 거잖아요. 반시장적 정책 쓰지 마라. 가급적이면 시장을 존중해라. 그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경험과 어떤 통계 자료에 확인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책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지. 다 경험해보고 또 자료를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뭐 이래서 반시장 정책을 쓰지 마. 아,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반시장 정책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선동할 수 있고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음, 정부가 권력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이것저것 좋은 일 하는 것처럼 하면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누구랑 거기에 현혹되기 쉽잖아요. 그 시장은 어떻게 믿냐? 정부가 권력으로 하는 게 확실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음, 그래요. 안타깝게도 이제 껍데기 세력 인사들이 집권하면서 개혁 정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에는 공산주의 세력도 있고 돌연변이 세력도 있죠. 살펴봐야 되겠죠.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주로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과거에는 학생 운동이 주를 이루었죠. 근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고 공산주의 국가 실상이 드러나면서 이제 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졌죠. 그런 거에 신경 쓸 틈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공산주의 세력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어요. NLK 인사들은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진보당에 진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과 호남의 껍데기 세력 인사들이 연합에 의해 조직되었다. NLK 인사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핵심 세력이 되고 완전히 주류가 됐지만 아직까지 대통령이 NLK 출신에서 나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거죠. 대통령 후보가 된 적도 없죠 아직까지는. NLK 인사들과 PD계 인사들이 연합으로 창당된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발생했다. 예전에 살펴봤죠.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NLK 인사들은 통합진보당을 장악했죠. 창당한 뒤에 PD계 인사들은 통합진보당을 탈당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탈당한 인사로는 뭐 노회찬, 심상정 이런 인사들이 있죠. NLK 인사들이라고 하여 다 같은 노선을 취한 것은 아니다. 또 NLK 인사들도 분화되어 있더라. 확인할 수 있죠. NLK 인사들 중에서도 급진파와 온건파가 있었다. 급진파와 온건파가 있다는 거예요. 지향하는 바는 같다 하더라도 노선은 다를 수 있겠죠 언제나. 급진파는 북한과의 연합작전을 통해 한국을 공산화하고 남북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합작전은 전쟁과 폭동, 반란이 결합된 작전이다. 그렇죠. 이와 같은 노선은 1945년에서 1948년에 있었던 조선공산당과 남로당과 같은 노선이다. 이 사람들은 북한의 정통성이 있고 조국이 북한이라고 생각하죠. 북한의 지령을 따르면서 한국을 공산화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에 의해 통일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경기 동부연합이 언급한 노선을 취한 대표적인
경기 동부연합이 언급한 노선을 취한 대표적인 급진파이고 경기 동부연합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밝혀진 거죠 이미. 경기 동부연합은 1980년대 후반 외대 용인 캠퍼스 등 경기 동남부 지역의 에너지 대학생들을 뿌리로 형성되었다. 그래요. 그 학생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경기 동부 연합이 된 거죠. 경기 동부 연합 내 핵심 인사들은 아로라는 지하 비밀 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했다. 레볼루셔너리 오그니제이션. 이들은 그래요. 혁명 조직 이렇게 되죠. 한국 말로 번역하면. 이들은 한국을 전복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북한이 대남 혁명 전략을 충실히 따랐다. 대남 폭동 전략, 반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폭동 전략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들 중 핵심 인사들은 북한 정부와 접촉하며 간첩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렇더라. 과거에 살펴보니까 그런 게 발견되죠.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 인사인 이석기는 1998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민혁당은 북한 정부과 직접 연계되어 지령과 자금을 받았던 지하당 조직이었다. 민족민주혁명당이라는 게 있었죠. 북한의 잠수함이 이제 발견되었는데 그게 명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혁당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완전 간첩이죠. 간첩 활동을 한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석기인데 이석기가 경기 동부 연합 인사였다는 거예요. 통합진보당 해산의 결정적 빌미가 된 아로의 실체는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의원인 이석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국정원은 조직 내부 조력자로부터 확보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이들의 은밀한 활동을 추적해왔다. 적발된 핵심 증거는 2013년 5월 12일 밤부터 5월 10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 마포구 중앙동에 위치한 천주교 수도회인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열린 비밀 회합이었다. 그 천주교도에도 그 빨갱이들이 많은 거예요. 천주교 인사들 중에서 그래요. 이 회합에 참여한 사람이 없겠냐는 거예요. 수도회까 교육관까지 빌려주고 한국 천주교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 수도회도 왜 빌려줬는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명백한 간첩 활동이죠. 이날 회합에는 이석기를 포함한 경기동부연합 계열의 핵심 조직원 130여 명이 직결했다. 이들은 당시 고조되던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전쟁 국면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국가기관 시설인 통신, 철도, 가스, 유류, 저장고 등을 타격하기 위한 구체적인 파괴 모의를 진행했다. 그 사실이죠. 다 밝혀졌잖아요. 회합의 주동자인 이석기는 참석자들에게 강연하며 한국을 전복하기 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강조했다. 국회의원 신문으로 이렇게 북한이 지령을 받으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130명 정도가 참여했다는 거죠. 갑자기 참여한 게 아니겠죠. 예전부터 핵심 인사들은 별도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 모의를 계속 했겠죠. 국정원은 이들 2013년 5월 마리스타 교육관 외에도 그해 5월 10일 경기도 광주의 한 곤지암 인근 식당에서도 사전 회합을 가졌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비밀 회합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내 주도 세력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박탈했다. 당연하죠. 뭐 북한의 지령을 받으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으니 그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거죠. 그래요. 당연한 조치인 거죠. NLG 온건파 인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NLG 극진파 인사들과 같다. NL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죠. 뭐 나의 조국은 북한이야. 한국은 공산화된 뒤 북한에 의해 통일되어야 해. 라는 생각은 같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선을 달리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대부분 영원의 조국이 한국이라고 생각했고 통일이 되더라도 한국에 의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한 그래요. 한국이 공산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북한에 의해 통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법 있다고 해도 껍데기 세력 인사들도 많죠. 만약에 민주당이 북한에 의해서 통일되어야 해. 그래요. 공산화해야 돼. 그렇게 주장하면 민주당 지지자들 상당수가 떠나겠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겠죠. 그래요. NLG 온건파 인사들은 경제적으로는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며 한국의 산업과 경제를 붕괴시키는 일에 주력하고 외교적으로 반미정부 나아가 친중공을 지향했다. 그러니까 이제 속을 감추고 어떻게 할까요? 그 NLG 온건파 인사들은 지향하는 바는 같으니까 한국 산업을 붕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산화가 편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는 이제 반미정복, 친중공 정책을 쓰겠죠. 그래요.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절대다수 국민들은 공산주의 세력을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NLG 온건파 학생운동 출신 인사들이 호남의 껍데기 세력 인사들과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하여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했다고는 하지만 직접 나설 정도는 되지 못했다. 하지만 호남의 껍데기 세력 인사들을 쫓아내고 당을 장악하였으며 2016년 선거에서 제1당이 되었으니 큰 성과가 있었다.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도 하죠. 예전에 살펴봤지만 경쟁하는 과정에서 경쟁도 하고 후에는 또 분열돼가지고 당도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국민의당이 생기고. NLG 시민단체들의 주요 활동으로는 사드 배치 반대가 있다. 또 시민단체들도 활동했죠. NLG 시민단체들. 북한이 한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방력이 약화되어야 하고 북한이 감시당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영원의 조국이 북한이니까 한국의 국방이 강화된 일을 무조건 반대하겠죠. 또한 북한이 한국 정복을 위해서는 중공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공 역시 감시당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 NLG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민주노총, 정교조 등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가짜뉴스를 퍼뜨렸잖아요. 아무 이상도 없는 참외를 먹으면 기형아 태어난다고. 특징이 잘 보이는 거죠.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권의 PD계 인사들은 통합진보당 사태를 거치며 NLG와 완전히 결별하고 정의당을 중심으로 독자 노선을 긋기 시작했다. 통합진보당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처음 만들 때는 NLG PD계 인사들이 연합하여 만들었죠. 근데 갈라서더라. 권력 투쟁하면서 서로. 이들은 북한의 3대 세습과 핵개발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며 NLG의 정복 노선과 차별화를 꾀했다. 대표 인사로는 심상정, 노회찬 등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정의당을 별도로 만들었죠. PD계 인사들은 새누리당, 민주당, 노조 등 여러 군데 흩어졌고 한때 민주노총을 조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시기에 이르면 어느 곳에서도 주류를 형성하지는 못했다.
많은 이들이 1990년 무렵 공산주의 국가 붕괴 이후 전향했다. 공산주의 국가 실상이 드러나면서 PD 인사들은 많이 전향했죠. 그나마 가장 부각된 곳이 정의당이었다. 그래서 이제 어느 PD계 세력이 부각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부각된 곳이 정의당이었다. 주류를 형성한 곳이 어떤 집단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공산주의와 북한 중 공산주의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실상이 드러났으니 PD계 인사들이 전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공산주의를 추구한 인사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이 있을까요? 한국이란 공동체, 그리고 또 공동체 주민들,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해. 근데 잘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산주의가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죠. 근데 공산주의 국가의 실상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전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겠죠. 에너지 이사들은 피드기 이사들에 비해 잘 전향하지 않는데 이들은 공산주의보다 북한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이사들 중에서도 전향하는 이들이 많지만 또 전향하지 않는 이들도 많죠. 왜 그럴까요? 공산주의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공산주의보다 더 중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용의죠. 그 북한이라 했잖아요. 북한이 정통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야 이러면서 주로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다 살건 못 살건 북한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PD계보다는 어 그래요. 결집력이 더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중점을 맞추면 전향하기가 쉽죠. 현실적으로 다 드러나 버렸으니까. 북한을 우선시하면 약간 종교단체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요. 또 돌연변이 세력도 있죠. 돌연변이 세력도 살펴봐야 돼요. 위험한 세력이기도 하고 또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연변이 세력은 공산주의를 반대하지만 공산주의를 대폭 수용한 이들이다. 그래요. 특히 경제적 평등을 중시했는데 경제적 평등은 경제민주화와 혼용해서 사용되었다. 현 시대에서 경제민주화가 되게 유행하죠. 그 말은 왜 생겼지? 사람들이 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말이라는 거예요, 경제민주화가. 1940년대부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거예요. 경제적 평등, 이렇게 얘기하면, 공산주의임을 대번에 눈치채죠. 조금만 공산주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래요. 변종공산주의, 상견주의를 설파한 조소왕은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평등 대신 경제민주화를 말하기도 했다. 그래요. 조소왕. 조소왕이 어떤 사람이었냐. 1989년 이전에 공산주의 인사로 분류되어 월북한 인사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1989년 이후에 납북으로 기록을 바꿨다. 근데 역사를 자꾸 함부로 바꾸는 게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조소왕의 행적과 말을 아는 사람들은 조소왕을 공산주의자로 분류를 했죠. 근데 현 시대는 바꾸면서 한국인들이 독립운동가로 알고 있죠.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월북으로 기록했는지 그 당시 이제 조소왕의 말과 행적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구나.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 경제민주화라고 불리는 경제적 평등을 중시하지만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이들은 통상 돌연변이 세력 인사가 되는데 1945년 무려 돌연변이 세력 대표사로는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가 있다. 돌연변이 세력 역사도 오래됐다는 거예요. 있었다. 김병로는 한민당 출신 인사이긴 하지만 보통 한민당 출신 인사들은 실력 양성파가 주류를 이루죠. 가장 우파적이죠. 송진욱은 김성수건 이런 사람들은. 근데 김병로는 달랐다는 거예요. 한민당 창당에 참여는 했지만 보통 한민당 인사들과는 달리 대주주의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여 분배하고 약간 상균주의와 약간 다른 부분은 있죠. 주요 산업을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뭐 대기업은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경제적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공산주의 변종의 상균주의를 대폭 수용한 인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인 것처럼 위장한 인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1948년 9월) 공산주의 세력은 국회에 침투한 국회의원들을 이용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여 반민특위를 구성했죠. 이는 실력 양성파와 경찰을 친일파로 몰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그 실력 양성파 사람들을 친일파로 몰고 경찰도 또한 동시에 경찰들을 대거 친일파로 몰아갔죠. 그 왜 그랬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는 1948년 4.3 제주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 후였으며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1948년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다. 10월에 일어났는데 직전에 반민특위를 구성하더라. 그 당시에 이제 폭동과 반란으로 내전으로 한국을 뒤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을 지탱하는 주요 세력 경찰은 또 뭔가요? 이제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을 그래요. 제압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단순히 뭐 칠팔몰이를 괜히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안과 국방을 무력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보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했는지. 요즘 반란 사건 뭔가요? 군대를 무력화하고 경찰을 침입하러 오는 건 뭔가요? 치안을 무력화하고. 그래서 폭동과 내전으로 나라를 사실 엎으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했죠. 반민특위가 왜 하필 이 시기에 구성되었는가? 왜 이 사람들이 경찰들을 대거 친일파로 몰았는가? 그 이유를 알아라는 거예요. 반민특위 구성은 공산화의 장애가 되는 경찰을 제거하기 위한 공산주의 세력의 술책이었다. 딱 보면 알아야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그전에는 제주 4.3 반란? 직전에는 그 뒤에는 바로 여순 반란 사건? 이거 경찰을 무력화하기 위함이었구나. 군대와 경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술책이었구나. 그걸 알아야죠. 김병로는 이러한 공산주의 책동에 적극 가담한 이력이 있다. 당시 특별재판부장은 김병로였다. 김병로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공산주의의 뿌리인 씨앗인 또한 이 경찰을 무력화하는데 또 한국을 세운 이들을 무력화하는데 적극 가담한 인사였더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경제적 민주화라고 불리는 경제적 평등을 중시하는 이들은 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복지 국가를 주장하는데 이는 진심일 수도 있고 공산화하기 위한 중간 단계일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힘으로는 공산화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중간 단계로 복지 국가를 주장하는 것일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둘 다 있겠죠. 박근혜 정부 시절 돌연변이 세력은 공산주의의 직접적인 실현이 불가능해진 정세를 파악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가면을 내세웠다. 당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외친 대표인사로는 김종인, 유승민, 이해원, 안철수, 장하성, 홍종학 등이 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이익 따라 유행 따라 행동하는 껍데기 세력 인사들도 있을 것이며 공산주의 세력 인사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물론 가짜 돌연변이 세력이다. 물론 그러한 이들 중에는 진짜 돌연변이 세력 인사가 있을 수도 있다. 뭐 껍데기 세력도 있고 뭐 진짜도 있고 뭐 그렇겠죠. 가짜에는 껍데기 세력 인사, 공산주의 세력 인사고 진짜는 또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대표 인사로는 여러 명이 있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로 분류되는 이들 중에서도 있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로 분류되는 인사들 중에서도 있고 뭐 대표적인 몇 명만 볼 수 있겠죠. 김종인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과제이며 헌법적 명령이다. 박근혜 캠프 뭐 위원장으로 있었다. 경제민주화를 대선 1호 공약으로 수립했다. 헌법 제 119조 2항을 전매특허처럼 활용하며 시장 통제를 정당화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헌법 119조 2항은 뭐냐?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헌법에. 이게 언제 처음 들어갔냐? 1987년에 처음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1987년 헌법 개정 때 처음 들어간 조항인데 군사정부가 경제민주화의 뜻을 잘 모르고 공산주의 세력의 뜻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도 민주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민주주의 좋은 거지. 이런 거면서 넣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사상 역사를 모르면 경제민주화는 공산주의를 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라는 거예요. 한국 헌법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유승민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경제민주화는 보수의 진화다. 다들 경제민주화만 얘기했던 거예요. 뭐 이해운 재벌이 탐욕을 막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시급하다. 그 대기업을 제약시하고 이런 것도 뭐 똑같았죠. 뭐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 해야 된다. 뭐 공산화자는 거 뭔가요 이게? 그랬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경제민주화의 뿌리를 그 뜻을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우리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평등을 뜻하는 거라는 거예요. 경제적 평등을 뜻하면 그래요. 사람들이 거부감을 보이니까 사용하는 단어가 경제민주화라는 거예요. 원래 민주정치란 건 뭔가요? 뭐 상권 분립 뭐 이런 거잖아요. 선거.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민주화라는 말의 뜻은. 기업에 무슨 상권 분립이 있고 그런 게 있나요? 선거가 있나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뭐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안철수도 경제민주화를 주장했죠.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러면서 그래요. 경제적 자유가 가장 잘 달성될 때 덩달아 경제적 평등이 가장 잘 실현된다. 살펴봤죠 뭐.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면서 산업화를 하고 신산업 육성을 하고 그때가 경제적 평등이 가장 잘 실현된다는 거예요. 자유 자유를 제약하고 산업 발전이 더뎌지고 그러면 불평등이 심해지죠. 그러한 이유로 경제 즉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잘 아는 이들은 경제적 평등을 따로 말하지 않는다. 따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신산업 육성하고 산업을 육성해라. 절로 경제적 평등은 달성된다는 거예요.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며 복지확대를 지향하면 그리스처럼 재정 위기를 겪게 되고 재정 위기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베네수엘라나 북한처럼 산업이 붕괴되어 절대 빈곤에 시달리게 된다.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이들이 시행한 복지 확대, 공산주의 국가를 보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처참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돌연변이 세력이 주류는 복지국가죠. 복지국가고
기타 돌연변이 세력들의 활동도 있죠. 환경 돌연변이 세력은 현 시대를 제약시하며 현 시대를 있게 하는 문명을 파괴하고자 한다. 또 그런 세력도 있는 거죠. 그냥 아예 그냥 문명을 파괴해버리자. 이 시대는 제약이다. 어떻게든 문명을 파괴하려 하죠. 문명 파괴하는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산업을 파괴하죠. 파괴하는 일이죠. 그 산업을 파괴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는 거죠. 그 빌미만 있으면. 2011년에 마침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다. 원전 사고를 빌미로 박근혜 정부 시절 탈핵 담론을 본격화했다. 이들은 원자력 발전이라는 값싸고 효율적인 문명의 산물을 재앙으로 묘사하며 탈원전을 주장했다. 원전이 중요하잖아요. 전기를 싸게 공급하죠.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문명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마침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죠. 그걸 빌미로 또 이제 그래요. 건수 잡았다 이러면서 탈원전을 주장했죠. 건수만 있으면 다 그렇게 하죠. 사대강 할 때도 그랬고 생태계 파괴된다 이러면서 사대강 사업을 백지화하려 하고 또 이제 하여튼 어떻게든 문명을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 돌연변이 세력이죠. 페미니즘 돌연변이 세력 역시 활발하게 활동했다. 여성들을 위해 할당제나 각종 가산점 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일종의 신분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성 중심의. 이는 능력에 따른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성별이라는 신분에 따라 이익과 불이익을 재분배하는 재분배 신분제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차별을 차별로 상쇄할 수 없는 일이니 이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어떤 신분에 이익을 주게 되면 그건 또 다른 신분 제도를 형성하죠. 기본적으로 차별을 차별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이제 연구하는 게 전문가들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차별을 차별로 하려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해결이 안 될 뿐더러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